그래서 이제 왜곡한 그래프 9페이지 펴보시면 왜곡한 그래프의 적용 대상이 있는데, 이 왜곡한 그래프는 이게 국경이라 생각하면 이 국경 안에서 이렇게 국경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과의 외환 거래, 그 다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과 외국에 있는 사람과의 외환 거래,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과 외국에 있는 사람과의 원화 거래, 외국에 있는 사람의 원화 거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왜곡한 거래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원을 가지고 이렇게 운용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외화를 가지고 이렇게 운용되는 게 관련되어 있으면 왜곡한 거래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왜곡한 거래법이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왜곡한 거래법이 적용 대상이 아닌가 하면, 이 왜곡한 거래법의 중요한 개념이 그 등장인물 중에 중요한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크게 집합을 나눌 때 두 개를 나누는 경우가 가장 쉽죠. 뭐냐면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하면 뭐 엄청나게 다른 집합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강의 듣는 사람하고. 근데 왜곡한 거래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나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그러니까 이 거주자, 비거주자. 자, 그러면 여기 잘생기신 분, 우리나라 왜곡한 거래법 어떻게 다룬다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나라 왜곡한 거래법에 나타난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잘 맞췄죠, 그죠?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해 왔어요. 물었을 때 잘 맞추는 분은 자, 선물 하나.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상품권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곡한 거래 제도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인데, 여기 보시면 거주자 예가 뭡니까? 제외 공간 및 이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2년 이상 외국 체제 국민으로 일시기구고 3개월 이상 체제자, 6개월 이상 국내 체제 외국인, 비거주자는 2년 이상 외국 체제 국민, 국내 외국 정부 공간 근무 외국인.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흔히들 아무 문제가 없는 소설책을 읽을 때는 그냥 재미로 읽지만, 요것도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있는갑다 하지만,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닥뜨릴 때는 이 문과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막 그냥 그 머릿속에 탁탁 들어올 수가 있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가지고 집을 하나 이제 돈을 벌어서 사겠다.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미국 가서 집을 살려고 당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하고.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은 한국에서 가져와야 되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이 왜곡한 거래제도 한국에서 가져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은행 가니까 무슨 서류를 내라 그런다. 이 돈이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이제 은행만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한번 미국에 가거나 영국 가거나 외국에 가서 돈을 한번 받으려 시작하면 어떤 절차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기 있는 분이 만약에 비거주자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이야기했듯이 비거주자 뭐냐면 2년 이상 외국 체제 국민이다. 유학 가가지고 한 4년 정도 살았다. 박사과정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미국에서 한번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어떤 대박이 터져가지고 한 50만 불 정도를 이렇게 소유를, 5억이죠. 50만 불 소유를 해서 그래도 뭐 착실하니까 이제 집을 사겠다. 50만 불 소유한 거를 미국에 있는 걸로 집을 사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4년 정도 됐으면 아무 절차 없이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아까 저 외국에서 외화거래를 한 거는 아무 외국한 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이 사람이 1년 반 돼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큰 어떤 게 터졌다. 그때 집을 살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한 절차가 또 거쳐야 됩니다. 신고도 하고 뭐 그래서 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 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본인 능력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기업을 하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뭐 미국의 주식을 샀다든지 일본에 또 회사의 큰 주식을 사가지고 그 주식이 그 회사의 10% 이상 소유가 됐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10%, 15%인데 본인이 경영권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5%를 더 살려고 돈을 붙이려고 왔는데 보니까 당신은 옛날에 그 태국 10% 산 거는 그러면 어떻게 옛날에 15%한 거는 어떻게 샀느냐 물어보니까 그때는 태국에 있을 때 샀다. 그럼 태국에 있을 때 당신 신분은 뭐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비거주자가 주식 사는 거는 지금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죠. 외화로 사면. 근데 거주자로 샀다. 이러면 그때 그럼 거주자로 사면 주식을 10% 이상 소유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해외에 자기가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회사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게 해외 직접 투자라는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 은행을 하나 가서 뭐 신고도 뭐 서류도 쓰고 이래서 적정하게 심사를 받아가지고 돈을 보낼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 5% 돈은 못 보낸다.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자기가 이제 그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디 금융감독원이나 관세청 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가서 자수를 하고 거기서 벌을 좀 받고 보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이 적용되는 그 어떤 상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가 거주자냐, 뭐가 비거주자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대충 예시를 했는데 이 거주자, 비거주자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뒤에? 네. 잘 안 들리면 좀 앞에 넣으셔도 되고요. 적극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치야지 잘 들으시는데 시험을 안 치가지고 좀 편하게 들으시죠.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냥 시험을 안 치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제가 이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어느 순간 가면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이 강의는 시험을 칩니까? 그러면 제가 딱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건 중요하다고 밑줄을 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시험을 안 치면 저도 편안하고 듣는 사람 중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도 뭐 이게 좀 주무시라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러는데 시험을 제가 치게 되면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 혹시 또 시험 못 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별 업무 범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외국환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오늘 중요 안 한 게 없는데 다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에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 여기 금융기관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손 안 들겠죠? 계시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어떤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적힌 업무를 취급하면 아무 절차도 안 거쳐도 됩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여기에 안 적힌 업무를 하려면 다 또 한국은행 와서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나 보험사업자는 여기에 자기 업무 영역을 좀 더 넓혀달라고 상당히 좀 로비도 하고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제도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국내에서 모든 영업을 할 수 있더라 하더라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다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외국환이 관련되는 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자유지만 밖에서 외국환 거래를 할 때는 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재미있는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또 하시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해서 다음 페이지로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상거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또 요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들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은행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 하실 때도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환 거래 제도를 아는 1% 안에 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4천만이니까 1%면 몇 사람입니까? 네?
0.1% 정도 될 거예요. 44만, 아니 0.01, 4,000명 안에 들어요. 4,000명 안에. 제가 볼 때 전국 다 통틀어서 4,000명 안에 더 들 겁니다. 아마 0.01%. 이 제도를. 지금 은행 근무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모르고, 아는 사람은 이제 제 강의 들은 사람만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퍼센트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그 외국 한 거래 제도가 제일 처음 보면 이 총칙이라고 이렇게 막 규정들이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외국 한 업무 취급 기간이라고 이렇게 막 있고, 세 번째는 이 한전하는 한전영업자에 관한 게 있고, 네 번째는 직업하고 영수하는 게 있습니다. 직업하고 영수. 다섯 번째는 이제 직업 방법이 있고, 안 적어도 됩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직업 수단. 여섯 번째 수출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부터 자본거래. 여덟 번째부터 현지금융. 이게 이제 다 아홉 번째부터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 번째는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놓고 이제 만약에 나중에 책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경우를 생각하는가 하면 거래의 원인이 내가 어떤 외국하는 이제 돈을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외국하는 돈을 주고 받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생각하시면 돈을 줄 때 왜 주는지 왜 받는지 첫째 왜 이게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건지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거나 빌리는 거나 빌려주는 것 아니면 투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물품이나 용역 같이 이제 경상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 이건 자본적인 성격, 자본거래적인 성격이 있는데, 요게 두 개가 있으면 뭔지를 첫째 이제 원인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부터 외국환 거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장을 이렇게 쓰고 있는 요게 다 하나로 묶여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돈을 지급할 때는 이거는 원인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하거나 신고 예외가 있다. 그렇게 지급 원인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냥 여기 가서 돈을 은행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지급을 하면 되는데, 이 지급하는 절차가 뭐냐면 외국한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송금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외국한 거래제도입니다. 그리고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것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은행 가서 송금하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외국한 제도의 큰 어떤 맥락입니다. 그런데 돈을 송금하면 되는데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제3자한테 지급한다든지, 은행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훨씬 지나서 지급한다든지 하는 지급 방법이 특이한 거는 요거는 별도로 이제 신고를 거쳐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당사자끼리 거래라든지 바로 지급하면 그냥 이런 어떤 그 직업을 따라주면 됩니다. 그냥 자본거래 같으면 신고하고 은행 가서 지급하고, 경상거래 같으면 그냥 은행 가서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해외 유학생 경비를 보내고 싶다. 해외 유학생 경비 보내는 게 자본거래입니까? 경상거래입니까? 해외 유학생 경비가 이제 자본거래 같이 보이면 그게 경상거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이제 해외 여행 경비나 이런 거는 다 그냥 무역 외 거래로 해서 이제 무역 외 거래 한 이전 거래로 해서 그게 경상거래고, 자본거래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투자하고 이런 어떤 현재 실수요가 없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자본거래인데, 그러면 해외 유학생 경비를 보내겠다 이러면 그게 이제 경상거래니까 그냥 은행 가서 보내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내가 물품을 수입해서 수입 대금을 보내고 싶다 하면 은행 가서 보내면 되는데, 내가 친척한테, 잘 안 들리겠어요. 친척한테 돈을 10억 원, 1억 원 빌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게 무슨 거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하고 은행 가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은행 가서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는 게 이 친척이
친척이 A가 있는데 A한테 보내지 않고 B한테 보내겠다. 그냥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거 저 외국한 거래의 어떤 법을 쓰면서 이런 순서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제 아는 사람이 쓰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영수는 자본거래만 신고를 거치고 경상거래는 그냥 다 지급영수를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건데 특이하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들어봤죠. 10,000불 이상 보내면 안 된다더라. 10만 불 이상 보내면 안 된다더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뭐냐면 안 되는 게 아니고 10,000불 이상 보내면 연간 10,000불 이상 보내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10만 불 이상 보내면 해외 유학생 경비를 1년에 10만 불 이상 보내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세청에 통보되려면 10만 불 보내려고 하는 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행 저 은행 가면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 은행 가서 그 은행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예, 김정님이 이제 이렇게 은행에 가서 이제 보내는데 김정님의 카드를 한 은행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5만 불, 이번에 3만 불, 2만 불, 연간 10만 불 국세청 통보, 연간 8만 불 통보 안 했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은행만 이렇게 한도 관리하는 거는 아니면 보내고 나서 어떤 거는 이제 뒤에도 어떻게 잘 했는지를 한번 사후 관리하고 싶다는 그런 거래가 있으면 그런 거래는 한 은행만 통해서 보내도록 돼요. 한 은행만. 그게 뭐냐면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 제도입니다.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 제도. 이거 저기 시켜가지고 상품 줄 거니까 잘 이해하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 제도. 무슨 제도라고요? 지정 외국한 거래 제도 아니죠, 그죠?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 제도. 거래 외국한 은행 지정 제도 아니죠?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 제도. 이거 저 은행 직원들도 몰라요.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 제도 이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안경 쓰신 분 무슨 저기 한 은행만 통해서 보내는 제도가 뭐라고요? 예. 잘 맞췄죠, 그죠?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소정에 또 상품이 있습니다. 저희 5개 가져왔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 제도인데, 이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 제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쭉 설명했는데, 이 이제 12페이지 펴보시면, 이제 경상거래에 대한 직업은, 그냥 이제 그 은행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 이 거주자 직업, 비거주자 직업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외국인 거주자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그냥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데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들인 거 아니면 가져온 것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안 가져온 것까지 아니면 벌지 않은 것을 어디서 모아가지고 지급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환을 일정 부분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한국에 살은 지 한 5년 이상 지난 외국인이다. 이러면 그냥 한도 없이 국내 거주자와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뭐냐면 우리 중국 학교들 여기 와서 이제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그냥 계신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 학교 분들이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소득을 해가지고 자녀분을 대만이나 이런 데 유학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도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막 그냥 외국인 같이 이렇게 돈 버는 제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5년 이상 지나면 여기서 상당한 어떤 거주자와 똑같이 외국한 거래 제도에서는 기반이 있는 걸로 보고 별도 직업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펴보시면 경상거래에 대한 직업은 그랬는데 이 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결제 방법. 이 결제 방법은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결제 방법은 이 원칙적인 게 뭐냐면 이 직접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니에요. 직접 당사자가. 그 다음에
돈을 주고 받는 게 원칙이면 돈을 주고 받는 게, 돈을 주는 게 원칙이면 돈을 주는 게.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하는 게 원칙입니다. 은행을 통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주는 게 원칙이면 바로 주는 게. 시간을 끌었다가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줘야 됩니다. 바로 줘야 되는데 직접 당사자가 주거나 돈을 주는 은행을 통하는 거 바로 주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안 하는 것들이 다 특수한 결제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 15페이지 보시면 가 3개 나 뭐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직업 다 제3자 직업.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18페이지 보시면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직업. 이런 것들이 다 비원칙적인 거는 다 한국은행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떤 것이 있겠어요? 직접 당사자 간에 직접 지급 안 하는 거는 제3자 지급이라 해가지고 바로 지급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하는 어떤 업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국내에서 그 해외 사이트에서 산 물건을 사고 돈은 이쪽으로 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수수료만 좀 떼고 이쪽을 지급하겠다. 이러면 직접 주는 거 아니죠. 이 사람은 물건 산 사람은 줘야 되는데 이렇게 거쳐가기 때문에 직접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신고하고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제3자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제3자 지급을 안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당사자간에 지급하고 그 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내 옛날에 얼마 줄 거 있으니까 내가 받을까 하고 이렇게 제해서 주자. 이 상계죠, 상계. 그것도 외국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 와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을 안 통하고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검 수입상인데 검이 중앙아시아가 참 검이 좋다더라. 그래서 검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은행 제도가 발달 안 돼가지고 내가 직접 돈을 한 50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원 정도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저기 화물칸에 싣고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검 사고 돈 주고 이렇게 오겠다. 그 이야기 되는 거죠, 그죠? 거래 사유에 따라서. 그러면 은행 안 통하는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모든 신고는 다 안 받아줍니다. 이야기가 되는 신고만 받아줍니다. 그냥 내 집을 저기 일본에 사고 싶은데 한전하는데 한전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겠다. 송금하는데 그러면 그냥 안 해줍니다. 그냥 은행 가서 이렇게 붙여야 된다. 모든 게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가 되는 거는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줘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물품을 1,000만 원치 샀는데 바로 안 주고 한 2년 있다가 주겠다. 그럼 그게 뭡니까? 신용거래를 한 거죠. 그 일종의 금융이 끼어있는 겁니다. 이 자본거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한국은행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것만 알아도 제가 볼 때는 0.01% 안에 한국에서 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 0.01%한테 든다고 자부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좀 아셔야 되겠죠. 그죠? 진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게 생각보다 이 외환거래 제도가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데 이게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직업수단 수출입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직업수단 수출입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일정한 직업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고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그러니까 한 10만 불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공항을 통과해서 비행기 타고 가져가겠다. 근데 왜 가져가냐 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다. 그랬을 때 이 돈을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직업수단 수출입입니다. 그러면 이 은행을 안 통하고 하는 건 무슨 차이는 뭐냐면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직업은 뭐냐면 일정한 거래가 있어서 가져가는 거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직업수단 수출입은 아무 거래가 없이 돈을 그냥 자기가 그냥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용도도 없이 그냥 어떤 가져나가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가져가는 게 직업수단 수출입니다. 여기에 1만 불 초과되면 세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가져갈 때. 1만 불 초과되면.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 신고를 받을 때도 은행 안 통해서 가져가는 거는 해외로 나가는 것 같으면 직업수단 수출입에 관한 것까지 다 이렇게 봐서 신고를 받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국은행 신고를 받으면
그 세관에 가서 예를 들어 100만 불을 가져 나가다가 세관 그 어떤 세무공무원 세관 관세청 공무원한테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왜 가져가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신고한 걸 딱 보여주면 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딱 법에 돼 있습니다. 그냥 신고 받았던 거는 그냥 가셔도 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냥 가셔도 된다는 안 돼 있겠죠, 그죠? 세관 신고 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거주자 이제 채권 해소 의무 밑에 19페이지 보시면 채권 해소 의무 이래가지고 돼 있는데 그 다음 20페이지 보시면 자본거래가 되는 자본거래. 자본거래는 예금, 금전, 대차, 부동산 등 이제 1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게 OECD 어떤 규정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21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본거래 유형들을 쭉 망라를 해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자본거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22페이지 보시면 자본거래가 종전에는 상당 부분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였다가 그게 작년 말로 모든 게 신고제로 전환됐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이제 자본거래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허가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자본거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적어놨는데 그때 이제 상당한 작업을 했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제도를 많이 바꿨습니다. 바꾸고. 근데 해외에 이제 23페이지 펴보시면 해외에 이제 정권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권 투자를 할 때는 정권 회사를 통해서 하는 정권 투자는 그냥 그 아무 신고 없이 정권 회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실리콘밸리에 우리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그 나노 산업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주식을 한 10주라도 갖고 싶다. 근데 그 사람 상장이 안 돼 있다. 그럼 내가 직접 사고 싶다. 돈을 붙여가지고. 그랬을 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 와서 한국은행 와서 신고하고 사면 됩니다. 와서 신고 절차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죄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신고하시면 이제 다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 발행 절차가 있는데 27페이지, 8페이지 쭉 이제 그런 어떤 자본거래 성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펴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요게 이제 개인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냥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이 정권 이렇게 하면 이 서울 사람은 이 정권 제가 이 정권이 아니고 이 정권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정자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보니까 정권은 아래 정자입니다. 31페이지 펴보시면 외국인이 국내에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을 상당히 사고 싶어 하겠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때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때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는 두 가지 계정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정권투자 전용 대외 계정하고 정권투자 전용 비거래 원화 계정. 이건 뭐 복잡해서 용어가 복잡한데 정권투자 할 수 있는 외국 돈 계정을 하나 가지고 정권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돈 계정을 가져가지고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정권투자를 하고 그 수익은 우리나라 돈 가진 계정에 였다가 그걸 바꿔가지고 외국 돈으로 바꿨다가 다시 외국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절차가 하나로 틀리면 이게 다 안 됩니다. 정권회사나 은행에서는 다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이 딱 그 절차인데 이 그림을 구경한 사람이 진짜 0.01%도 안 된다는 걸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누누이 드리는데 은행 직원도 이거 보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그림을 구경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그 외환제도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하셨다고 이렇게 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주식의 종류하고 해외 발행 연계 채권이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33페이지에 그 해외 발행 주식 연계 채권을 이렇게 전환사채, 신주익 인수권부 사채, 주식 애탁증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가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직접 투자하는 게 그 반대가 우리나라가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거와 절차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직접 투자할 때 절차의 반대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국내에 직접 투자한 절차인데 우리는 10% 이상 하면 해외 직접 투자로 보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도 10% 이상 들어오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은행 가서 이렇게 신고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화 대출이나 원화 대출을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본 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은 본인이 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상당히 좋다면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 신고하고 지정거래 외국은행에 신고하고 예금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내가 한전해서 미국에 예금하고 싶다면 신고하고 미국에 1,000만 원 이렇게 한전한 돈 천을 뭐 10,000불 정도를 이렇게 예금을 해놓으면 예금을 해놨다가 본인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해외 여행 경비로 쓰겠다. 해외 여행비면 10,000불까지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10,000불까지는 뭐 신고 없이 쓴다든지 아니면 유학생 경비로 쓰겠다 이러면 한국에 이제 지정거래 외국은행에 신고해가지고 그 10,000불을 이제 한도 관리를 받으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걸로 1,000,000불 애지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친척한테 빌려주겠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국에 있는 은행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1,000,000불 그 돈에서 빼서 이제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예금 제도인데 이게 건당 50,000불 넘어갈 때는 한국은행 총재 신고하고 이렇게 예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해외 예금은 아직까지 제도가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좀 플렉스블한데 일단 지금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생금융 상품 거래가 있는데 이 파생금융 상품 거래는 이 파생금융 상품은 뭡니까? 기본 거래가 있고 그 기본 거래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어떤 금융 거래들이죠. 그죠? 기본 거래를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거래들은 은행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파생 거래 중에 이 파생 거래가 하다 보면 상당히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가다한 어떤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래들을 이제 44페이지 보시면요. 액면 금액의 20% 이상을 옵션 프리미엄 등 선급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 그 다음에 기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금융 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파생금융 거래를 뭐 이렇게 어떤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들은 다 이렇게 어떤 은행이 하더라도 그렇고 누가 하더라도 다 미리 이렇게 한국은행 와서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허가제로 이제 다 허가를 받아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다 이제 이렇게 요 강의장 밖에 나가면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건데 이 작년에 그 자본거래 2005년 12월에 이 자본거래가 허가제가 이제 폐지될 때 왜 폐지를 했는가 하면 2000년에 법을 만들면서 2005년 되면 이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한다고 이렇게 그때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게. 그런 걸 우리는 소위 일몰조항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몰조항. 일몰조항은 뭐냐면 별다른 법을 바꾸지 않고 부치게 만들어 놔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아무리 안 건드려도 이미 만들 때 그래 놨으면 그게 다 이제 예를 지금부터 2007년에 뭐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냥 세월이 지나면 2007년에 없어지는 걸 지금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한다고 하는 걸 2000년에 이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걸 처음에 2001년에 했다가 1년 몇 년 연장해가지고 이제 2005년으로 됐는데 이게 이제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했을 때 일어나는 자본거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자신감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의문이 들어가지고 꼭 폐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제 지금 앞에 이제 한덕수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이죠. 그분이 이제 통상산업부에서 오셔가지고 상당히 좀 리버럴한 생각을 가졌어가지고 그런 의문 없이 이제 그냥 그 방침을 줬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줘가지고 별따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안 가지고 이제 하는데 요 안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정부에서 하면
청와대에서도 이제 경제수석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죠. 이 법이 맞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러지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해도 되는지 이런 어떤 이제 또 다른 기관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나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외환 사정에 혼란이 오진 않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이걸 정해진 일정에 추진하려고 그러고 저같이 이제 좀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는 사람들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근데 이제 마치 이제 제가 우리 과에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회식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쯤에 이제 이 높은 데서 이제 전화가 또 와가지고 과연 이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해도 되느냐. 그래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저만 또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본거래 허가제는 뭐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 해서 조금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한 2개만 허가제를 놔둘 걸 한번 좀 이렇게 꼽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2개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저 44페이지 보시면 액면 금액이 20% 이상 옵션 프리미엄도 선급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 아니면 기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금융 거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해피 거래. 이런 건 뭐냐면 그냥 하면 되는데 20% 이상을 미리 돈을 준다는 거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래요. 30% 돈을 미리 준다는 거. 아니면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현실적으로 계상하고 새로운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계속 손실을 반영해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손실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거래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허가제로 했으면 좋겠다. 난 이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거는 허가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다. 그리고 이제 또 딴 걸 이야기했는데 결국 제 의견이 채택이 안 되고 다 신고제로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됐는데 제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허가제가 이 3가지였는데 다 신고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에 있는 요 거래가 상당히 위험한 거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기억이 더 잘 되죠, 그죠? 그냥 책 보는 거다, 그죠? 그냥 보면 이게 보면 나중에 혹시 실무상도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외국한 거래 규정 7-40조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되도록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3개 거래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 강의 마치고 이게 평가가 있으면 시험 문제에 꼭 허가제로 남겨뒀으면 좋았을 거래는 무엇이냐. 이 3가지를 쓰신 분들은 이제 만점 받는 거죠. 만점 받고 또 선물도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넘어가고 이제 부동산 취득제도 45페이지 부동산 취득제도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우리 부동산 취득제도는 돈을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어떤 해외 투자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 하는 목적으로 상당히 지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제도. 지금은 이제 너무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100만 불까지는 이유 묻지 않고 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100만 불까지는. 투자 한도 100만 불까지는. 이유 묻지 않고 다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자기가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금액 한도가 없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1000만 불짜리 살 수 있고 집을. 그래서 그런 어떤 부동산 제도가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 이제 끝날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까?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보면 정책적인 목적보다 환율이 우리가 980원 하다 960원 되면 또 돈을 좀 더 보낼 목적 930원 되면 빨리 돈을 보낼 목적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제도가 많이 활용됐죠. 해외 투자 부동산 제도. 뭐 잠깐 질문 있으면 한두 분만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물건에 관한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거래고 그 다음에 경상거래는 별도 신고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은 물품은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수입할 때 일정 물품이 초과되면 뭐 관세를 낸다든지 뭐 이런 건 이제 관세 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외국한 거래법 사이드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그냥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제3자를 거쳐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지급하는 자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고객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 업자들이 있죠. 그죠? 업자들이 신고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신고하면 그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묘한 게 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신고하기 전까지는 신고 안 하면 신고 안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안 한 사람의. 그 다음에 신고한 게 잘못되면
신고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게 신고하는 사람은 뭐냐면,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모든 고민은 신고받은 기간에 다 넘어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안심하고 신고하시면 다 됩니다. 신고받을 게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빠진 게 그 고민을 이거 신고받아도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상당히 있는 거죠. 이제 보면 아주 긴장하고 이렇게 서류를 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여기 우리 한양사이버대학에 계신 분들이야 정상적인 거래를 하겠지만 또 신고를 또 이렇게 제대로 속이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되게 그런 분들이 혹시나 이제 이 간을 이렇게 이제 신고받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디클레어 안 하고 다른 걸 하면서 이걸 신고해가지고 돈을 가져 나가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고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필요한 고민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그 외국한 거래 자유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까지 한시적입니까?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게요. 지금 이 제도가 한시적이라는 것보다 대부분의 거래는 다 자유화 되고 약간 이제 리포팅 절차는 아마 남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구매 한도까지. 그게 2009년도까지 그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법적으로는.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반인들은 그냥 지금 외국한 거래가 자유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강의 내용을 듣고 보니까 2009년 전이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다시 허가제로 돌릴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까지 일단 한시적으로만 자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냐 이거죠. 그 조금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부작용이 있을 때 다시 돌릴 수 있는 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외국한 거래제도 특징 중에 외국한 거래 세이프 가드 조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긴급 시에 잠시 쓰는 거고 뒤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뒤로 돌리지는 않고 그다음에 2009년까지의 자유화 일정 플랜을 가지고 2009년 이후에는 이제 자유화를 완전히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2009년도에 다시 허가제로 돌릴 수 있다는 거네요.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꼭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했다가 못 갖고 나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환 거래를 할 때요. 예. 뭐 일정 관련해서 예. 신고할 그 여력이 없어서 예. 먼저 업무를 하고 후 신고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보면 해안이 있으신데 이 사후 신고라 그러죠, 그죠? 사후 신고하는 게 어떻게 포함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신고는 다 사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하면 신고 안 한 걸로 돼가지고 이제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되죠. 이제. 다 사전 신고입니다. 단지 이제 몇 가지 경우만 사후 신고를 한 2가지 경우 놔뒀어요. 뭐냐면 뭐 해외 직업 투자하고 나서 사후 신고 수주할 수 있다는 2가지 경우 놔뒀는데 원칙적으로 모두 사전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더 보충해서 이제 더 발전적으로 공부하실 분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기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젊으신 분들 중에 금융기관에 들어가셔서 외국한 업무에 종사하실 분이 계시면 또 이렇게 강의실에서 만난 인연으로 저한테 또 질문하시고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번호 적어놨죠, 그죠?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야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남은 학업도 다 성공리에 마치시고 내내 또 가정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